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딱 작년 이맘때에 결혼 준비 중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이 깨졌는데요.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다가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모임에서 술 한잔하면서 묻어뒀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부 4년 차인 친구가 저더러 제 이야기를 사연 채널에 보내라는 거였어요. 저처럼 기막힌 일 당했던 사람들도 많고 자기도 시댁 보면서 이런저런 공감 가는 이야기들 있다면서요. 찾아봤더니 정말 제 사연도 한번 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 잡고 사연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세상에 이런 뻔뻔하고 모련치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친을 만난 건 코로나 거리두기가 막 해지될 때였어요. 친구 중 이때다 싶어 바로 결혼을 진행해버린 애가 있었는데 바로 그 친구 결혼식장에서 신랑 친구로 온 남친을 만났던 거였어요. 저랑 신부 쪽 친구들은 신랑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희끼리 뒤풀이를 하고 헤어지기로 했는데요. 남친이 저를 따라와서 따로 보자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아서 호기심도 생겼고 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니 솔직히 기분도 좋길래 선뜻 따라갔어요. 남친은 귀엽고 사교성도 좋은 편이었어요. 김지혜 씨, 처음 만난 날이지만 말도 잘 통하고 불편하지 않은데 어떠세요? 지혜 씨도 그런가요? 네, 박재성 씨도 처음 만난 사람 같지 않네요. 그럼 저희 그냥 사귀죠. 뭐 길게 잘 거 있나요? 저 결혼식장에서 지혜 씨 처음 볼 때부터 사귀고 싶었어요. 이런 적극적 대시에 저는 마음을 열었고 남친과 저는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딱 150일 되던 날 남친은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150일이면 한 5달쯤 되잖아요. 솔직히 너무 빠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남친 정도라면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고 했다고 돌아서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어요. 정말이지 이건 앞으로 결혼 앞두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 집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 되실 분은 몇 번 뵙고 결정하는 걸 완전 추천드려요. 시어머니 자리까지 만났으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절대 아니에요. 저처럼 결혼 준비하다가도 난리가 나면 깨지는데 만나보고 정 아니다 싶고 이런 시어머니랑은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 결혼은 심사숙고하시길 바라요. 아무튼 저희가 결혼 때문에 양쪽 집안에 인사드렸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요즘이나 옛날이나 있는 집은 자식들 결혼에 별거 다 해준다지만 우리 같은 서민이야 뭐 그럴 수 있니? 각자 도생 알아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나 우리나 크게 잘 살지도 않는데 서로 뭐 바라지 말자. 니들이 결혼하겠다고 결정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했으면 한다. 불만 없지? 나중에 안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든다며 남친한테 네 멋대로 여자 골라서 결정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한 푼도 도와주지 않는 걸 저렇게 말한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저런 사정은 몰랐고요. 예비 시어머니와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남친은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른 건 다 좋은데 집은 사실 서로 원하는 걸 맞춰서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 수중에 있는 걸로만 해결하려니 제가 원하는 게 있는 집은 남친이 불편한 점이 있었고 남친이 좋다는 데는 제가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고요. 재성씨, 집은 아무래도 우리가 모아놓은 걸로만은 우리 눈높이를 맞추기 힘들 것 같아. 대출 받자. 사실 나는 대출 받으면 그거 갚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셔서 내가 대출을 해드렸거든. 그것도 내가 갚고 있는데 다른 대출 받으면 힘들지. 그랬구나. 어머니 목돈 들어갈 일 있으셨나 보네.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갔어요. 그러더니 결혼 준비하며 자기도 이것저것 답답했는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 돈 가지고 사고 꽤 치셨어. 나 어릴 때는 동네 개돈 떼먹고 혼자 도망갔다가 아빠가 다 갚아주고 돌아오신 적도 있고. 친엄마지만 나도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 많았어. 엄마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절대 안 내놓고 남의 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하시는 분이야. 자식은 내가 봐도 그래. 나한테 한 번 더 대출 받아달라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내 신용으로는 더 이상 대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집 사려고 대출 받았다고 하면 화내실 거야. 지혜 네가 대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면 그것도 달라고 하실지 몰라서. 그거 생각하면 불안해서 잠도 안 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결혼해서 살아보겠다고 대출 받는 건데 설마 그러시겠어?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남친이 너무 민망해하는 게 보여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출을 안 받자니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집에 한계가 명확했어요. 좀 괜찮은 집이면 회사나 주요 생활권과 너무 멀었고 지하철역이라도 좀 가깝다 싶으면 어떻게 여기서 사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집이었어요. 그건 남친 역시 같은 생각이었지만 저희 수준에서는 힘들더군요. 결국 저와 남친은 저희 한계를 인정하고 집을 얻기로 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얻을 집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보여드렸더니 너무 속상하시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엄마는 회사에서 퇴근한 제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야기 좀 하자며 불러 앉히셨어요. 지혜야, 엄마랑 아빠가 고민 좀 해봤거든? 니네 신혼집 말이야. 아무리 봐도 니네 좁고 불편하고 뭔가 집 창문 난 방향들도 제대로 안 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얼마 못 살고 나오지 싶다. 그때 가서 다른 집 구한다고 알아보고 다니면 더 힘들지 않겠니? 그러니 집은 엄마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아파트 있잖아. 그거 전세 계약 얼마 있으면 끝나거든? 니네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에는 빌 테니까 그 시기에 딱 가구 넣고 니들 쓸 거 옮기면 되지 싶다.
그렇게 하자. 정말? 그러면 너무 미안한데? 그럼 이사 가는 사람 전세금은 어떻게 주려고? 거기 전세금 꽤 되지 않아? 걱정 마. 니네 아빠 전에 전세금으로 주식해서 남길 만큼 남겼어. 안 그래도 네 아빠 그 돈으로 네 결혼 비용도 보태주려고 했는데 나갈 일 없어졌다고 그냥 묵혀둬야겠다고 하셨어. 이렇게 자식 집어넣으라 힘들 때 도와주는 거지 뭐. 그 집 우리 같은 신혼부부 살기에는 좀 큰 거 같은데? 크면 좋지. 작은 게 문제지. 아이 낳고 클 때까지 살면 되잖아.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랄 때 들어가. 나중에 집에 오신 아빠도 엄마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저는 알겠다며 그 이야기를 남친한테 전했어요. 저는 남친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런 건 좀 부담스럽다.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집을 받으면 내가 나중에 더 처가볼 면목도 없고. 나 너무 기죽을 것 같은데. 자식들은 부모님 능력 있으면 도움 받기도 하는 거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집 때문에 다른 거 준비 못하고 집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안타까우시대. 솔직히 재성 씨도 우리 수중에 있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집들 다 마음에 안 들잖아.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언제까지고 집 문제로 속 썩고 있을 수만은 없어. 한 번쯤 도움 받자. 저는 겨우 남친을 설득해서 아빠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아파트야? 평수는 얼마고? 나도 아빠 거라 잘은 모르는데 우리 둘이 사는데 좁지는 않고 한 10년쯤 된 아파트야. 그 정도면 괜찮지? 저는 남친한테 아파트 이름과 평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도 기죽는다는데 그런 것까지 밝히면 더 주눅들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안 들어가겠다고 할 수도 있었고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돈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 때문인지 처음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도 자기네 집이 너무 기우는 것 같다며 불편해하기도 하고 저를 은근히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지혜 너네 부모님은 정말 편해 보이고 좋으시다. 특히 어머니. 집안도 잘 보살피시고 너그러워 보이셔. 엄마? 우리 엄마 좋지. 근데 그냥 평범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서 떳떳해져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 그분들 실망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저나 부모님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남친이 성실하고 착해 보인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남친은 자격지심이랄지 자꾸 우리 집 눈치 보는 것 같은 말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 그러니 저도 점점 남친의 그런 태도가 불편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는데 잘 다독이고 용기를 북돋아 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남친도 자신을 비하하다가도 제가 격려해주면 그 순간은 좀 밝아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남친 어머니는 중간중간 저희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보기는 했어요. 그때까지 집이 정해지지 않으니 가구나 가전제품을 후보군만 골라놓고 사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남친 어머니는 저를 보고 요령이 없다는 둥,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둥 하며 제 돈으로 장만하는 건 종류를 불문하고 비싼 걸로 하라고 자꾸 부추겼어요.
저희가 아빠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한 다음에도 남친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니들은 아직도 집을 못 정했어? 아니, 남들 턱턱 잘만 정하는 걸 왜 그렇게 꿈을 대니? 대체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대출도 못 받고 이 난리야? 누구 때문에 대출 못 받고 있는 건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신혼집 정해진 걸 말 안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엉뚱한 소리 듣는 게 싫어서 얼른 말해버렸죠. 저희 아빠가 해결해 주셨어요. 아빠가 가지고 계시던 집 저한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요. 뭐? 사돈이 집을 해주셨다고? 그게 사실이니? 네, 어머니. 저희가 집 못 정하고 계속 고민만 하니까 힘이 돼주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생각지도 못하게 집을 받았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친 어머니도 생각을 좀 하겠지 싶었어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도와주겠다고 한 거 아빠는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다 하면 미안해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아주 한술 더 뜨더라고요. 아파트라고 아무데나 덥석덥석 사는 건 좀 아닌데 입지는 괜찮은 대로 해주신 거냐? 너도 가봤어? 원래 갖고 계시던 거라서 저희가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아파트는 맞는 거지? 빌라는 아니지? 네, 아파트 맞아요. 잘 되네 그건. 그런 건 갖고 있으면 진짜 재산이 되니까. 근데 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나 된 거야? 너무 오래된 건 재개발이니 뭐니 복잡하기만 한데. 지은 지 10년 정도 됐고 당분간 복잡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니들 돈 벌었구나? 잘 됐다. 웬일이니? 니들 나이에 집이 턱 생기고. 그럼 가구는 내가 말한 걸로 할 거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인덕션 이런 것도 다 내가 말한 걸로 사라. 남친 어머니는 정말 눈꼽만큼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저한테 비싼 물건을 사라 명령조로 말했어요. 기분은 나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다음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게 많아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남친 어머니가 불쑥 저를 찾아와서 이러더라고요. 예, 보니까 요즘 신축 아파트 집이 너무 좋더라. 10년이면 그래도 유행도 좀 지났고 이래저래 손볼 곳도 생길 텐데 차라리 그거 팔고 돈 좀 더 보태서 신축 들어가. 내가 진짜 입지 좋고 교통 편한데 받은 게 있거든. 그거 하자. 지금 저희 살 곳도 괜찮아요. 그렇게 손볼 곳 많지 않고요. 아빠가 혹시 불편한 데 있을까봐 손 다 봐주신댔고요. 저희 지금 결혼 준비만으로 벅차요. 돈 보태서 신축 들어갈 정도로 여유 있지 않아요, 어머니? 기왕 도와주시는 김에 확실히 해달라고 해. 돈 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좀 달라고 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요? 아파트 해주신 것만도 어딘데요. 입지도 안 좋고 좁은 데에 살 거 뻔한 거 굳이 해주신 건데 거기다 대고 돈 더 달라고 저는 못해요. 허머, 너는 딸이 돼서 왜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일단 말씀드려 봐. 품에서 떠날 자식인데 안 된다고 하시겠어? 부모 마음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런 기회 놓치면 너도 나중에 후회해. 재산 더 불릴 수 있었는데 괜히 착한 척하다가 손해봤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말에 저는 좀 발끈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한테 부모 마음은 품에서 떠날 자식이니까 돈 보태주실 거라고 하셨죠. 근데 어머님은요? 재성 씨 결혼한다니까 한 푼도 못 보태준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마음은 부모 마음하고 다르신가요? 네, 저도 제가 대바라졌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순간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도 저한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비싼 것만 사라고 달달 볶더니 이제는 아파트까지 간섭하며 저희 부모님 돈까지 요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남친 어머니는 제 말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이러더군요. 너 아주 보통 내기 아니구나.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뭐가 어째? 나는 니들 재산 불려주려고 한 말인데 그걸 이런 식으로 대답해? 기가 차서 원. 하지만 자기도 좀 쪽팔리기는 했는지 더 이상은 아무 말 않고 차만 마시고 가버렸어요. 어이가 없는 건 오히려 저인데 말이죠. 너무 속상해서 남친한테 말했어요. 남친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 엄마 하는 말에 마음 두지 말라더군요. 저는 남친이 자기 엄마한테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남친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엄마는 자기가 한번 꽂히면 누구 말도 안 듣거든. 저러다가 혼자 제 풀에 꺾여야 돼. 그럼 그럴 때까지 계속 나는 시달린다는 거야? 네가 조금만 참아주라. 나도 참 너나 니네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미안해.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살 신혼집과 남친 본가가 차로 1시간쯤 거리여서 시어머니랑 크게 부딪히지는 않겠지 했는데 그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친 어머니가 꽂힌 걸로 시시때때로 저를 괴롭히면 어쩌나 싶은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결혼 전부터도 자기가 한 푼 보태지 않은 아파트 간섭에 혼수 간섭까지 하는데 남친은 자기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결혼하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을 게 분명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결혼을 해도 좋을지 점점 자신이 없어졌죠.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친 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저와 저희 부모님을 불러내기에 이르렀어요. 나 니네 집에 쫓아 올라가려다가 그래도 니네 부모님 체면 생각해서 바로 앞 카페에서 기다리니까 얼른 부모님 모시고 나와라. 오늘 내가 꼭 이 말은 해야겠어. 저한테 하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모시고 나오라면 나와. 너랑 할 이야기 아니야. 혹시 지난번 아파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저랑 말씀하시면 되세요, 어머니. 나 니네 집 들어갈까? 내가 꼭 그래야겠어. 제가 옥신각신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신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남친 어머니가 집 앞 카페에 와 있다는 말을 해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많이 의아해하시며 그래도 할 말이 있어 왔더니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시고 저와 함께 카페로 나가셨어요.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그 카페에서 제일 비싼 커피를 시켜달라고 하더니 커피가 나올 때까지는 별말이 없더라고요. 커피가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이시냐고 묻자 남친 어머니는 커피부터 마시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다름 아니라
애들 신혼집 해주시기로 한 거 말인데요. 우리 재성이는 일절 말이 없는 애고 순하기만 해서 이런 기회가 와도 잘 못 잡는 애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왕에 애들 사는 거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조금 더 보태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모양새도 더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는 못해요. 우리 부모님 그럴 돈 없어요. 내가 너랑 얘기하러 왔니? 사돈 어른하고 얘기하러 왔어. 그러니까 너는 좀 빠져라. 이렇게 얘들이 주변 머리가 없어서야 어쩌겠어요. 살면서 돈이나 모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강남에 생기는 친축이요. 애들 그거 해주세요. 아파트 시세 대충 보니 애들 주시겠다는 거 팔아서 좀 보태시면 될 것 같은데 해 주시기로 한 거 크게 쏘세요. 지금 아파트 10년 됐다면서요. 말이 10년이지 구가다 아니에요. 여기저기 고칠 때는 점점 많아질 거고요. 강남 신축은 이름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자리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 해놓으면 얘들 인생 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재성이 말고 따님도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직접 찾아왔죠. 저도요, 형편만 됐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해줬을 겁니다. 사돈어른은 그래도 아이들 도우실 만하니 이 기회에 좀 더 해주세요. 라며 아예 아파트 브로셔까지 꺼내놓고 일장 연설을 하더군요. 이건 뭐 거의 아파트 홍보하러 온 것 같아 보일 정도였어요. 아빠 표정을 보니 탐탁치 않으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얼마 정도 더 보태면 될지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한 3억 5천 정도 더 보태면 되지 싶습니다. 네? 3억 5천이요? 아니, 그런 돈 저희 없어요. 엄마가 너무 놀라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재성어머니, 아니 사부인, 이거는 아니죠. 저희가 애들 준다는 아파트도 꽤 값이 나가요. 그런데 3억 5천을 더 보태라고요? 혹시 사부인이 보태실 생각 있으면 보태세요. 저희는 안 될 것 같네요. 아니, 내가 보탤 돈 있으면 이렇게 말하러 오지도 않죠.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좋은 물건이 적절한 가격에 나와 있는데 이거 놓치면 어째요? 애들 야무지지 못한 거 보면 평생 다시 이런 집 못 얻지 싶어요. 지금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들 노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집을 해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신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큰 맘 먹고 그 아파트 준 거라서요. 더 이상은 곤란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아파트도 아이들한테 꽤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알아듣겠지만 저희한테는 무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싸늘한 표정이 돼서 아파트 브로슈어를 탁 채가듯 가방에 넣더니 쌩 하고 나가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인사도 없이 말이에요. 황당했지만 그래도 남친 어머니 배웅하러 나가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참네. 너 속 좁아 터진 게 이제 보니 네 부모 닮은 거구나. 있는 집이 그거 좀 해준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깝깝하다 정말. 그 말에 저는 저대로 배웅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 그냥 카페 앞에서 인사를 하고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나 부모님이나 남친 어머니 때문에 황당해서 서로 얼굴만 보면
혀를 차곤 했어요. 저는 이런 시어머니는 못 모실 것 같다는 생각만 점점 커져갔고요. 결혼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싶었어요. 남친은 자기 엄마가 우리 집 앞까지 와서 부모님을 만났다는 걸 알고는 엄청 놀라더라고요. 그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미안해. 이제 결혼 때까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잘 말씀드릴게. 우리 엄마 그 아파트에 꽂히셔서 그래. 그러신 것 같아. 아예 그 아파트 브로셔까지 가져오셨더라고. 아니, 왜 그렇게 그 아파트에 목매시는 거야? 강남이고 좋은 거 알겠는데 어머님이 사실 거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어머님, 우리가 꼭 강남에서 잘 살았으면 그런 마음도 아닌 것 같은데? 실은 엄마가 그 아파트 매물 소개하면 일정 금액 받기로 했나 봐. 나도 몰랐다가 어제 알았어. 엄마가 친구랑 전화하는데 그런 말을 했더라고. 내가 그래서 우리 여기 사라고 했던 거냐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는데 나도 더 할 말이 없었어. 진짜 미안해. 장인 장모님까지 찾아가신 줄은 진짜 몰랐어. 저는 뒤에 사과하는 말은 들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미래를 위한다는 건 숨 핑계고 자기 아파트 팔아서 중간 소개비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싶은데 결혼 물리고 싶더군요. 하지만 계속 저한테 사과하는 남친한테 결혼 그만두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저는 두통만 안고 집에 돌아오게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저는 점점 더 심란해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 있던 언니가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거기서 만나 사귀던 남친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결혼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 거라더군요. 문제는 언니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 5개월이라 시댁에서 될수록 빨리 결혼을 했으면 한다는 거였고요. 언니는 아이 낳고 결혼식만 천천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시댁 어른들은 아이 낳기 전 결혼하는 게 더 좋겠다고 했대요. 얘 지혜야,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너 언니 결혼 핑계 대고 결혼 좀 미루면 안 될까? 너도 실은 결혼 다시 생각해 보고 싶지? 이미 제 마음을 읽고 있던 엄마 아빠는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미루는 게 아니라 그만두고 싶었지만 남친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기에 조금이나마 시간을 갖고 싶긴 했어요. 남친도 제가 결혼 생각이 없어진 걸 알았는지 언니 때문에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하니 알았다며 생각할 시간 가져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우리 집 올 낯이 없었는데 차라리 잘 됐다는 말도 하는데 좀 실망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럴수록 자기가 좀 더 잘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피해가려고만 하는 거니까요. 남친 어머니한테 저희 결혼을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예식장도 잡기 전이니 가전제품과 가구 계약한 건 일단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친 어머니는 저한테 사기꾼이라며 펄펄 뛰더라고요. 야, 너 처음부터 이럴 작정이었지? 니네가 무슨 아파트 준다 할 때부터 이상했어. 더 좋은 아파트 있으니 돈 보태서 사주라는데 그건 안 된다고 하지. 이게 돈 있는 집이 하는 행태는 아니거든. 너 우리 재성이 갖고 놀다가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이러는 거지? 니네 부모도 마찬가지고. 성실하고 착하네. 아파트로 꿰어서
평생 빨아먹을 생각했다가 나 같은 엄마가 딱 버티고 있으니 니들 뜻대로 안 되겠다 싶어 이러는 거잖아. 너무하시네요, 정말. 다 어머니 억측이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 아닌지 정말인지 내가 네 부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정말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관리실을 통해 아예 저희 집까지 들어왔어요. 인터폰을 받고 저랑 부모님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당신들 지금 여기 사는 것도 다 쇼지? 이건 누구 등쳐먹고 산 거야? 나한테 쓴 거를 보여봐. 아니면 이 결혼 파혼이야. 아니,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딸내미 둘을 한꺼번에 결혼 못 시켜서 애들 결혼을 미뤄? 어머니, 저희 결혼 미루는 거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이러시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핑계가 좋다. 이제는 내 탓이냐? 말씀 좀 해보세요. 이렇게 호텔 같은 아파트 사시는 돈 있는 양반들이 어떻게 딸들 결혼을 못 시킨다고 이러냐고요. 왜 강남 아파트 신축을 못 사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저랑 부모님이 오해라고 해도 남친 어머니는 흥분을 해서 눈이 돌아가 있었어요. 그럼 증거를 대봐요. 그 아파트 결혼 미뤄도 먼저 내놓으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최성군 어머님이라고 하지만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를 달라니요. 왜? 어차피 결혼하면 재성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있으면 왜 미리 못 주느냐고. 거짓말 아닌 증거를 대봐요. 10년 된 아파트 그거 어딥니까? 꼬질꼬질한 거라도 내가 받아 놓아야겠으니까 사기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요. 아파트 먼저 못 주시면 애들 결혼 못 시킵니다. 아파트 어디예요? 그 말에 아빠가 짧고 굵게 대답하셨어요. 여기입니다. 저희 사는 이 아파트요. 네? 뭐라고요? 남친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아빠 말을 받아 대답했어요. 여기 이 아파트라고요. 여기 옆동에 있는 거 저희 주시려고 한 거라고요. 로얄층은 아니어도 이런 비싼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하는 사람 보셨나요? 연예인이나 진짜 부잣집이 아닌데 말이죠. 못 믿으시겠으면 등기부 등본 떼서 보여드릴 테니 주민센터 가시든지요. 제 말에 엄마가 나서셨어요. 아니, 그럴 거 없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엄마는 방에 가서 아파트 계약서를 가져와 남친 어머니한테 보여줬고 그걸 본 남친 어머니는 실시간으로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러더니 얼른 태도를 바꿔서 웃는 거였어요. 아우, 이런 거면 진작에 보여주시지 그러셨어요. 하도 감추시니 제가 의심이 생길 수밖에 더 있어요. 세기, 너도 너다. 왜 이 아파트라고 말을 안 했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축 사라 마라 했을까? 아우, 제가 정말 신뢰가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신뢰는 많이 했죠.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서로 신뢰하지 맙시다. 아빠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린 지 오래였고 엄마가 싸늘하게 남친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내보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인 사이잖아요. 좀 전에 그러셨죠? 그 아파트 먼저 안 주면 파혼이라고. 네, 파혼합시다. 저희는 먼저 못 주겠습니다. 사부인, 이러지 마시고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이고 오해가 있었던 거니 마음 푸세요. 아니요. 이런 시어머니 자리에 누가 딸 보냅니까? 우리 딸 하는 얘기 들었죠? 댁 때문에 결혼 다시 생각하고 있다고. 저희는 안 시킬 겁니다. 이 결혼. 사부인,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얘 지혜야, 세아가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응? 엄마 진정 좀 시켜드려. 아줌마, 됐어요. 저 결혼 안 해요. 아줌마 오늘 한 거 보고 조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졌어요. 저 재성 씨랑 결혼 안 해요. 멀쩡한 우리 부모님 사기꾼 만들고 그것뿐 아니라 아줌마가 왜 신축 아파트 타령했는지도 저 알거든요. 거기 소개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재성 씨도 자기 엄마한테 한마디 못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기 내가 하라는 거 다 할게. 어떻게 할까? 응? 무릎 꿇고 빌라면 빌게. 식모처럼 지내라면 지낼게. 그 말에 엄마가 안 나가려는 남친 어머니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어요. 늦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우리의 대개 아들하고 결혼 안 시킵니다. 그쪽이 가만히만 있었어도 대개 아들은 좋은 아파트에서 편히 살고 나중엔 그것도 받았겠죠? 댁이 다 망친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가세요. 남친 어머니는 계속 싹싹 빌고 끝까지 매달렸어요. 아빠가 인터폰으로 관리실에서 사람을 부르자 그제야 포기하고 자리를 뜨더군요. 남친 어머니는 다음날 저희 회사에 찾아와서 자기는 없는 사람처럼 살 테니 제발 다시 생각해 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생각을 굳혔고 결혼 못하겠다고 했죠. 재정 씨가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하나 꽂히면 직성 풀릴 때까지 그 누구 말도 안 듣는다고요. 이번에 보고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무리 재성 씨가 괜찮아도 이건 못하는 결혼이라는 거요. 어머니, 아들 생각하시면 이러지 마세요. 다른 여자한테는 좀 정상적으로 대하시라고요. 네 말이 맞다. 내가 심했어. 그러니 마음 풀고 우리 재성이랑 결혼해. 재성이는 괜찮은 애잖아. 아니요. 자기 엄마 못 말리는 재성 씨도 문제예요. 어머니, 지금은 이렇게 말 바꿨지만 살다 보면 또 어떻게 될지 알고요. 저 어머니 성격 못 맞춰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으로 몰고 저한테도 함부로 하셨죠. 저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머니가 정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 집 와서 깽판 친 거 이렇게 싹 정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할게요. 결혼해서 이런 일 생겨 이혼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제가 마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걸 안 남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렸고 남친과 전 완전히 끝냈어요. 결혼 준비하던 것도 전부 다 팔거나 예약 취소했고요. 처음부터 저희 집에 열등감이 있던 남친은 이렇게 되자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냥 깨끗이 포기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결혼해서도 고생할 게 확실했다는 걸 알았고요. 저와 정말 잘 해볼 생각이었다면 어떤 일이든 극복하려는 열의 정도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남친은 제가 부담스러웠던 거였어요. 부모님도 저한테 잘 생각했다며 더 진행되기 전에 끝난 게 다행이라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남친은 그 이후 집을 나와서 혼자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가와 관계를 끊고 독하게 홀로 서기를 한다더군요. 안 그러면 자기가 평생
결혼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남친 어머니는 저 때문이라고 제 욕을 한다더라고요. 저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가서 연락을 끊은 거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직접 듣는 욕도 아닌데 관심도 없네요. 그렇게 저는 파혼을 하고 남친과 완전히 정리를 끝내고 부모님과 살며 싱글로 지내고 있어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악몽 같은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실체와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재미로 살았던 못된 시모 앞에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지옥의 소굴에서 빠져나온 제 영화 같은 스토리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모든 딸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귀한 외동딸이었어요. 저희 세 식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서울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농촌 마을에서 살았어요.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친할아버지는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셨는데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욕심 없고 착한 저희 아빠에게 가장 많은 것을 주셨대요. 지금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넓은 땅 말고도 전국 지방 곳곳에 몰래 사두었던 땅까지 다 아빠에게 주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마저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착한 아빠는 그 많은 땅들을 다른 형제들이 뺏어가고 얻어가려고 해서 아예 많이 줘버렸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많이 안 남았다고 하시지만 그것도 꽤 넓은 땅이에요. 아무튼 아빠는 지금 여기서 엄마와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저도 고등학교까지 엄마 아빠와 여기서 살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혼자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한 번도 지금 사는 곳을 벗어나 본 적 없는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제가 서울에 가는 것을 반대하셨지만 저는 두 분을 잘 설득해서 겨우 올라올 수 있게 되었어요. 소정아, 서울에는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이 많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간대. 엄마랑 아빠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여기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 공부보다 네가 안전한 게 제일 중요해. 엄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안전 그래. 서울도 다 사람들 먹고 사는 데야. 거기가 무슨 전쟁터인 줄 알아? 엄마 아빠는 한평생 여기서만 살았으니까 거기가 좋은지 어떤지 모르는 거야. 그냥 남이 하는 말만 듣고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평생 서울에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고 좋은 기회가 없으면 다시 엄마 옆으로 돌아올 텐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도 평생 여기서 농사짓게 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걱정돼서. 서울 가서도 연락 자주 할게. 엄마 딸 공부 잘해서 서울에 있는 학교 가는 건데 가라고 부추겨도 모자랄 판인데. 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엄마 말을 듣고 서울에 가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이 조금은 더 편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엄마 말을 듣지 않아 받은 벌치고는 너무 가혹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무사히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고 멀리 계시는 엄마 아빠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모님이 용돈을 넉넉히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타면서도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휴학 한번 안 하고 그렇게 졸업한 저는 좋은 회사에 취직까지 바로 하며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갔어요. 다만 회사 생활을 함으로써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래는 더 기약이 없어졌으니 엄마 아빠는 아쉬워하셨죠. 그것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바로 남편을 만난 것이었어요. 회사를 다닌 지 4년쯤 되었을 무렵 직장 동료의 권유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비슷한 계열의 일도 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통하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며 굳이 등을 떠밀더군요. 별 기대 없이 나간 자리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남편의 스타일과 챙겨주는 모습에 마음이 동요했어요.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소정씨, 진짜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나이에 벌써 그런 직급까지 달다니.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사는 거 괜찮아요? 대학 때부터 그랬으니까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됐어요. 시골에 부모님 뵈러 자주 가봐야 하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직장도 다니니까 시간 내기 더 힘드시겠죠. 외동딸이라 그러셨죠? 부모님이 많이 그리워하시겠어요. 사소하지만 세심하게 공감해주고 좋은 말 해주는 그에게 끌렸고 그 후 우리는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만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심지어 만난 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는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알고 지낸 지 반년도 안 됐는데 결혼은 너무 빠르지 않아? 둘 다 아직 30대도 안 됐는데. 그게 중요한가? 소정이 너도 나 사랑하잖아. 나도 너 엄청 사랑해. 20대고 30대고를 떠나서 난 하루라도 빨리 너랑 살고 싶어. 나도 그런 마음이고 자기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서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결혼하고 알아가면 되지. 너 뭐가 두려운지 알아. 다 괜찮아. 나만 믿어. 유독 결혼에 적극적이었던 남편은 굉장히 서둘렀고 저도 당시에는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그의 스피드에 같이 휘말려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사시는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현수가 말한 여자친구? 좋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막 꾸미고 그러진 않나 봐요. 가방이 명품이 아니네. 네? 아, 그런 것에는 딱히 관심이 많이 없어서요. 적당하고 저한테 어울릴 정도로만 꾸미고 다닙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야 있나? 부모님들은 다 살아계세요? 네, 지금 농촌 생활하고 계십니다. 농사? 네, 직접 농사 짓기도 하시고 다른 분들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뭐 자선사업가야? 농사를 뭘 남을 도와줘? 그게 아니라 됐고 농사꾼들이라 결혼하면서 뭘 딱히 기대하기는 어렵겠네. 기대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최소한 말고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얘가 좀 착하고 좀 귀한 애여야 말이지. 결혼은 현수 씨가 먼저 하자고 졸라서. 그게 뭐 중요한가? 결과적인 것만 보자 이거야. 우리도
뭐 아주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서울 땅에 이 정도 집 한 채 있고 돌아가신 현수 아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현수도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도 높고 아무리 소정 씨가 난다 긴다 해봤자 농사 짓는 부모님은 좀 격이 안 맞아서 뭔가를 기대하기는 힘들겠다 이 말이지. 책에서 말고 격이라는 말을 사람 입으로 처음 들어봐서 순간 내가 아는 그 단어가 맞나 싶었어요. 우리 부모님이랑 현수 씨 어머님이랑 격이 안 맞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갑자기 바보가 된 것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엄마, 우리 소정이 예쁘지? 우리 빨리 날 잡아서 결혼하고 싶어. 현수야, 넌 남자애가 뭘 그렇게 조르니?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게 아니라 그냥 소정이랑 같이 살고 싶다니까. 암튼 못 말려. 엄마는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네가 이렇게 사탕 사달라는 애기처럼 구니까 엄마가 뭘 할 수가 없잖아. 나 소정이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다른 여자랑은 절대로 결혼 안 해. 남자 경험이 많이 없던 저는 시어머니의 미묘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편인 남편이 생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만 하며 그의 손을 잡고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은 저 자신한테만 집중해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저 사람과 행복한 가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그만큼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좋았어요. 며칠 뒤에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을 인사시키려고 갔어요. 엄마랑 아빠는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리고 온 저를 보며 기특해하면서도 약간의 서운함이 묻어있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그래도 제가 좋다고 하니 웃으면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소정이 남자친구 유현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여기 차 먼저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를 인사시켜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사실 만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정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루빨리 함께 있고 싶어서 제가 서둘러 인사를 드리자고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현수 씨를 보니까 믿음직스럽고 좋네요. 다행이에요. 그렇잖아도 서울에 혼자 있는 게 많이 걱정됐었는데 현수 씨가 옆에 있다고 하니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건가요? 네, 허락해 주신다면 최대한 빨리 하고 싶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서울에 한번 와주시면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만나시고요. 그럼 우리가 올라가야지. 여기 시골에는 뭐 마땅한 게 없어서요. 그럼 어머니랑 시간 정해서 말해줄래요? 아, 그럼 저를 허락해 주시는 건가요? 허락하고 말고 할 게 뭐 있어요. 둘이 좋으면 된 거지. 우리 소정이 잘 부탁해요, 현수 씨.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의 승낙까지 떨어지고 상견례 날짜가 되었어요. 엄마 아빠는 새벽같이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오히려 30분이나 늦은 건 현수 씨네 어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소정이 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정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네, 두 분 다 시골에만 계셔서 잘 모르죠. 서울은 어딜 가려고 해도 차가 맨날 이렇게 막혀요. 3, 40분 늦는 건 예산 일도 아니랍니다. 아, 네. 그러실 수 있지요.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은 서울은 잘 몰라요. 어쨌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림이 좀 이상했어요. 늦은 건 저쪽인데 왜 사과도 안 하고 졸지에 우리 엄마 아빠가 서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되어 급신거리고 있는 건지요. 게다가 현수 씨 어머님은 말끝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시골 사람이란 걸 강조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그런 시골에 가볼 일이 좀처럼 없어서요. 막 똥냄새 나고 구린내 나고 그렇지요? 그런 데서 어떻게 식사를 하시고 지내세요? 생각하시는 것만큼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있다 보면 적응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공기는 맑고 좋답니다. 공기 좋은 데서 산다고 뭐 오래 사나요?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고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유기농밖에 안 먹어요. 아세요? 유기농이 뭔지? 거기는 다 농약 치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도 건강하게 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품종을 기르는데 괜찮으시면 나중에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니에요. 됐어요. 백화점 가면 그런 데서 보내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많은데요, 뭐. 기분이 좀 나빴지만 부모님도 있고 하시니 티를 안 내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그나저나 아이들 결혼식 날짜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날짜야 뭐 아무 때나 상관없죠. 그런데 당연히 식은 서울에서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요. 저희는 버스 대절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시골 분들 한꺼번에 오시면 좀 냄새 나지 않을까요? 네? 냄새요? 제 지인들 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분들인데 그런 시골 냄새에 적응 안 될까 봐서요. 왜 평생 못 맡아본 냄새 갑자기 맡으면 구역질 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꼭 필요한 친척들만 참석해 주실 순 없나요? 그건 저희한테 냄새가 막 나고 그러진 않을 텐데요. 본인들은 모르시는 거예요. 저같이 코 예민하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애들 결혼식인데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웬만하면 주변 분들 많이 데리고 오지 마세요. 시골 사람한테 냄새가 나니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봤어요. 화가 올라오려는 마음을 억지로 눌러가며 상견례 식사 자리를 마쳤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뭐 드신 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하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시골에서 키우신 농작물이나 드셨겠지. 이런 요리는 보지도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바로 퓨전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가시면 동네 분들한테 자랑하세요. 서울 와서 이런 것도 먹어봤다고. 아, 네. 덕분에 좋은 음식 경험해 보네요. 울 것 같은 얼굴로 식사 자리를 나와 얼른 엄마 아빠를 모시고 터미널로 갔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왜 무시를 당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결혼을 관두자고 말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됐어요. 말은 안 해도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엄마는 버스에 타기 전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하셨어요. 엄마, 미안해. 속상했지? 엄마랑 아빠는 괜찮아. 소정아, 너 현수 씨랑 행복할 수 있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둘의 미래만 바라봐. 둘이 똘똘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 결혼해도 되는 거겠지? 우리 딸의 결정을 존중할 거야.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다 좋아. 현수 씨, 믿음직스럽고 듬직해. 안심이야. 그로부터 3달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시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정말 꼭 참석하셔야 하는 친척분들 몇 분만 초대했고
친한 동네 지인이나 주변 분들은 식이 끝난 후 그냥 동네 잔치로 함께 식사하셨다고 하더군요. 속상했지만 시어머니께는 티도 못 내고 남편에게만 말하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때라도 제가 뒤집었었다면 이렇게까지 먼 길을 오지 않았을 텐데 어리석었던 저 때문에 지금도 뼈아프게 후회가 되네요. 제 지옥살이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남편은 부서 이동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졌고 시모는 본격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올린 지 2달 후쯤 통보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예, 나다. 네, 어머니. 당분간 명수 좀 그 집으로 보낼 테니 잘 보살펴라. 네? 도련님이 저희 집에요? 무슨 일로? 명수 이번에 유명 강사 따라서 고시학원을 새로 옮기려고 하는데 마침 너희 집에서 그리 멀지 않더구나. 여기서 다니는 것보다 30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 거기 가 있으라고 했다. 공부하는 애한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하니? 당장 이번 주말에 짐 옮길 테니까 방 정리 좀 해놔라. 갑자기 도련님이 저희 집에서 머무신다고요? 현수한테는 이미 말했더니 오라고 하더구나. 공부하는 애는 영양이 중요하니 밥 잘해 먹이고 잠자리 잘 살펴주고 학원 너무 늦게 끝난다 싶으면 차도 데리러도 가고 그래. 남편에게는 공부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의욕도 별로 없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고시 공부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잘 다니던 학원을 갑자기 바꾼다며 우리 신혼집에서 보살피라고 하니 환장을 노릇이었죠. 저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우리 집에 있으라고 당신이 허락했어? 식구끼리 허락이 뭐야. 우리가 지금 애 가질 것도 아니고 방도 하나 남는데 공부하러 온다는 애한테 그거 하나 내줄 수도 있지. 이제 당신이랑 나랑 사는 집이야. 최소한 나한테 먼저 상의는 했어야지. 당신이 명수 모르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이야. 우리 둘이 있는 것보다 사람 하나 더 있으면 북적하고 좋지 뭐.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서울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30분이 더 소요된다고? 우리 신혼집에 도련님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에 대해 상의조차 없던 남편이 더 미웠고요. 하지만 올해 시험 치를 때까지만 있기로 남편에게 약속을 받은 후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집에 들였어요. 도련님이 집에 온 후 제 일거리는 2배로 늘어났어요. 예, 너 어제 저녁에 명수 도시락 안 챙겼다며? 아, 어머님, 어제는 저도 야근하고 늦게 집에 와서요. 누가 보면 회사 일은 너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다. 내가 명수 차례 먹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니? 저도 잘 하려고 하는데 꼬박꼬박 말 대답하는 건 뭐 시골에서 배운 거니? 너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명수 서운하지 않게 잘해. 하루는 또 시모한테 전화가 와서 윽박부터 지르더군요. 넌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명수랑 통화했는데 오늘 커피도 못 마셔서 졸려 죽겠다고 하더라. 공부하는 애 카페인이 필수인 거 몰라? 그런데 그게 왜? 왜라니? 내가 깜빡 잊고 용돈 못 넣어줬으면 너라도 눈치껏 돈 좀 찔러줄 것이지. 명수 걔가 얼마나 기가 죽었으면 커피값 없다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고 있겠니? 너 애한테 눈치 주니?
아니에요, 어머님. 도련님이 돈이 없는 줄 전혀 몰랐어요. 티를 낸 적도 없고요.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너한테 말해야겠니? 현수 회사 일 때문에 바쁜 것 같은데 형수라는 사람이 알아서 좀 챙겨줄 것이지. 아우 진짜. 공부하는 도련님 커피값 없이 학원 보냈다고 혼을 내시더군요. 어머님의 잔소리 같은 비난이 자꾸 도를 넘는 것을 느꼈어요. 도련님에게 티는 못 내고 남편을 향한 원망이 커져갔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도망칠 궁리만 하더군요. 그런 와중에 덜컥 아이가 생겼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회사 일과 도련님까지 있는 집안일을 함께 할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몸도 원래 약한 편인데 임신 초기에 몸이 이상하게 버거웠어요. 회사에서 몇 번이나 기절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들도 걱정해줬지만 몸이 안 좋다며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니 회사에서 은근히 퇴사를 권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울며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당장은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다면 일을 쉬더라도 나중에 다시 꼭 돌아오리라 마음먹었죠. 퇴사 소식이 시모 귀에 들어갔고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너만 해놨니? 배 한참 불러서도 일하러 다니는 여자가 널렸는데 네가 뭐 잘했다고 일을 쉬어? 그럼 현수한테 들러붙어서 살 거야? 어머님, 저도 일 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눈치 보이고요. 아이 크면 다시 복직할 거예요. 지금 돈을 한참 벌어도 모자랄 판에 현수만 또 죽어나겠네. 네가 그렇게까지 해서 얼마나 건강한 애를 낳나 두고 보자. 그리고 명수, 지금 명수 거기서 공부하는데 도대체 어떡하니? 지금 임신을 하면 어쩌자는 거야? 시모의 막말이 절정에 달하더군요. 사실 남편도 제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응급실에 몇 번이나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그냥 단념하며 퇴사에 동의했어요.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건가? 마음속으로 되새겼지만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결국 임신 6개월이 되어서야 집에 있는 제가 불편하다며 도련님은 다시 어머님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험 때까지 잘 돌봐주지 않았다며 날아온 비난의 화살은 또 제 몫이었죠. 그때까지도 남편은 단 한 번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시모를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빠 없이 우리 엄마도 혼자잖아. 나도 결혼해서 나왔고 한창 공부하는 명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예민해진 거지. 당신이 좀 이해해. 그렇다고 엄마가 맨날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쫓아와서 괴롭혀야 그때 돼서 어머님 말려줄 거야. 결혼하고 난 지금까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계속 묻은 말을 들었어. 처음에는 당신이 하도 바쁘다고 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당신도 그냥 방조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뭐 너 잘못되라고 그래. 다 좋은 소리인데 목소리가 좀 높아서 그런 것 같고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굴어? 임신한 여자들은 다 그런 거야? 여기서 임신 얘기가 왜 나와? 신혼집에 갑자기 도련님 쳐들어온 것도 이상한데 배 나온 형수가 집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기 불편하다고 나가는 게 정상이야?
그럼 내가 도련님 편하라고 집을 나가 있어야 돼? 걔도 공부하느라 신경 쓰는 게 많잖아. 너 이렇게 이해심 없는 애였어? 이제야 알았네. 나야말로 당신에 대해서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 결혼하니까 어쩜 이렇게 달라져? 어머님이랑 도련님만 당신 가족이야? 나랑 애기는? 아우, 결혼하면 시끄러운 아줌마 된다더니 너 벌써 이렇게 바가지 긁는 아줌마 된 거야? 얘기할 맛이 뚝 떨어진다. 나 나갔다 올게. 헷갈렸어요. 평안했을 우리인데 남편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저랬던 남편을 제가 못 알아봤던 건지 그래도 애가 나오면 뭔가 달라지겠지 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일부러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코앞에 두고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시모랑 동생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뭐? 2주 뒤에 예정일인데 지금 여행을 가겠다고? 명수도 시험 포기 선언했고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명수한테 시험 보라고 강요 안 한대잖아. 명수 다른 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바람이나 쐬고 오자. 그러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리고 원래 당신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만삭이잖아. 비행기도 안 태워줄걸? 그걸 알면서 가려고 하는 거야? 나 이제 곧 애 낳을지도 모르는데 어딜 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예정일보다 일찍 오는 일정으로 예약했잖아. 뭐가 문제야? 예정일은 정말 예정일일 뿐이야. 애가 미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행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 못 간다고 지금 심통 부리는 거야? 애 낳기 전에 온다니까.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에 일찍 양수가 터져 버린 거예요. 혼자 집에 있던 저는 친구에게 급하게 전화해 병원에 올 수 있었어요. 친구에게 부재 중인 남편 욕을 하기도 전에 진통이 시작되었고 결국 딸을 품에 안았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지금은 오롯이 제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작고 소중한 내 아이만을. 출산 후 이틀 뒤에야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아이부터 찾더군요. 그러고는 친구가 있어 그래도 다행이라며 자기는 여독이 안 풀려 피곤하다고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친구도 제 절망적인 얼굴을 보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소정아,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엄마랑 아빠가 알면 실망이 크실 거야. 내 선택을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너야 그렇지만 남편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던 현수 씨 맞아? 왜 저렇게 바뀐 거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저 사람을 변하게 한 건지 시어머니가 변하게 한 건지 나도 정말 모르겠다. 슬픈 마음도 들지 않네. 조리원에 들어간 지 5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조리원 원장이 황당한 얼굴로 제 방에 뛰어들어왔어요. 사모님, 아기를 남편분이 데리고 가려고 해요. 네? 남편이요? 나가보니 남편과 조리원 선생님들이 난감한 얼굴로 애를 놓고선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애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야? 얘 지금 신생아야. 여기서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고 계신데 이 엄동설안에
도대체 왜 데리고 나가려는 거야? 조리원은 남편밖에 출입이 안 되잖아.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여주려고 데리고 가려고 했지. 뭐? 제정신이야? 너 보고 애 데리고 오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데려간다잖아. 넌 여기서 쉬라고. 도대체 뭐가 문제야? 제발, 왜 이래? 지금 굳이 이 갓난 아기를 데려가서 보여주겠다는 이유가 뭔데? 당신 이제 애 아빠야. 어머님 아들에서 벗어나, 제발. 전 절규하듯이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조리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구경했어요. 울고불고 하는 저를 보고는 원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투덜대며 조리원 밖을 나갔어요. 남편이 나가자 사람들은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저와 어린 딸은 서로 다른 이유로 크게 울었어요. 조리원에서 퇴소하는 날 집에 갔더니 시모가 두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더군요.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이 애가 너 혼자 낳은 거니? 어떻게 남들 앞에서 현수를 그렇게 못난 남편을 만들어? 어? 어머님,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방금 세상에 나온 애를 그렇게 추운 날 어떻게 밖에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요? 마음대로? 애비가 지 딸 안고 가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법이 어딨니? 그럼 조리원 자체에서 외부인 출입이 되도록 하든지. 지금 어디든 똑같아요. 외부인은 남편 한 명까지만 허용되는 거. 그리고 제가 조리원 나오면 보셨어도 되잖아요. 너희 부모님이 애 보고 싶다고 그랬어도 그렇게 말할래? 네? 시골에서야 애도 집에서 낳고 몸조리도 집에서 하고 하니까 바로바로 애를 보지만 여기서야 뭐 그럴 수 있니? 손녀 좀 보겠다는데 그걸 막아서 남편 쪽이나 주고 쉐미를 이상한 사람 만들어? 어머니, 너무 억지세요. 몸도 성치 않은데 시모와 남편까지 합세해 저를 몰아세우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당장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슬퍼할 엄마를 생각하니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날도 시모는 한동안 저를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는 돌아갔어요. 나중에는 반박할 기운도 없었어요. 눈물로 몇 날 며칠을 보냈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려웠어요. 남편도 무섭고 시모도 무섭고 기댈 곳이 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딸아이는 무럭무럭 크더군요. 현실의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다가도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 방구소리 하나, 우유 먹는 소리에 싹 다 잊혀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또 흘렀어요. 시모의 62번째 생신이 돌아왔어요. 아이를 씻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통보하듯이 말했어요. K호텔, 알지? 다음 주에 거기서 엄마 생신 잔치할 거야. 미리 준비해놔. 우리 가족끼리 식사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이번에 좀 크게 하고 싶대서 친척들이랑 친구들도 다 초대하고 싶으시대. 환갑 때 큰이모가 아프셔서 어영부영 넘어갔단 말이야. 이번에 하고 싶은 대로 해드려야지. 시모의 잔치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고 꽤 많은 금액이 나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도련님도 함께 부담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가 벼락 같은 소리를 또 들었어요. 명수 지금 놀고 있는 거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너 진짜 못됐다. 그리고 내가 너보고 돈 내라고 했어? 우리 엄마 내 돈으로 챙겨준다잖아. 뭐가 문제야? 당신 돈 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3개월 동안 생활비 빵꾸 난 거 알잖아.
애기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크게 부담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네가 돈이나 벌면서 그런 소리를 해라. 염치도 없지. 아, 참. 내가 왜 이런 애랑 결혼을 해서. 물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당연히 선뜻 도와주셨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더군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아실 텐데 생활비를 도와달라고 하면 여태껏 숨겨왔던 저의 구질구질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꼴이 되니까요. 엄마 아빠의 실망한 모습을 보는 게 죽기보다 싫더군요. 한 달 뒤 저희 아빠의 생신이 되었어요. 남편은 5만 원짜리 2장을 자랑스럽게 제게 던지더니 말하더군요. 애 데리고 시골 가서 고기나 사드려. 야, 이런 남편이 어딨냐? 장인 생신이니까 외식하라고 돈 주는 이런 사위. 시골인데 삼겹살 10만 원이면 배 터지게 먹고 남지. 남편이 큰 인심 쓰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시모 생신은 럭셔리한 호텔에서 다 초대해서 하더니 우리 아빠는 10만 원으로 고깃집을 가라뇨. 눈물도 아까웠어요. 이제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번에 내려가서 엄마 아빠한테 살며시 남편과 살고 싶지 않은 제 속마음을 비춰볼까도 생각했어요.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아빠 생신날 딸과 함께 내려가자 오히려 먼 길 왔다며 아빠는 제게 용돈을 주시더군요. 저는 염치 없이 돈을 받고야 말았어요. 그날 밤 엄마와 오랜만에 누워 자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정아, 행복하지? 이제 널 닮은 딸도 낳고 유서방도 잘해주지? 그래, 다행이야. 멀리 있어서 잘 보지도 못하는데 유서방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이제는 네가 정말 한 가정을 꾸렸구나.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갔는지. 엄마, 내가 유서방이랑 잘 살아야만 엄마 아빠가 행복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무슨 일 있니?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엄마가 자꾸 유서방 하니까 하는 말이지. 그 사람 없는 행복은 안 되는 건가 궁금해서. 소정아, 말해봐. 너희 싸웠어? 무슨 일이야? 엄마의 추궁에 저는 눈물을 쏟으며 모두 말했어요. 깨진 항아리를 막고 있던 조각이 빠진 것처럼 주체할 수 없이 울었어요. 엄마도 너무 놀라 같이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렇게 힘들었으면 진작에 얘기하지. 왜 참다 이제서야 말을 해. 엄마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대학교 갈 때부터 나 혼자 잘할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나간 집인데 끝까지 잘 살고 있다고. 엄마랑 아빠 안심시키면서 살고 싶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바뀌길 기다렸던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계야. 너무 힘들어. 엄마, 나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소정아, 네가 뭘 우릴 실망시켜. 그냥 네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는 빛이고 힘인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린 실망하지 않아. 우리야말로 너에게 너무 큰 마음의 빚을 지게 했구나. 미안하다, 우리 소정이. 울음소리에 놀라 나온 아빠도 제 모든 이야기를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가서 서류에 도장 찍자고 하셨어요. 아빠, 잠깐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 생각 좀 할게. 나 믿어줘. 이제 엄마 아빠한테 거짓으로 잘 사는 척 안 할 거야. 다만 문제를 좀 더 빨리 잘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나에게 시간을 줘. 내일 서울 가서 유서방이나 사돈댁이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 시골 노인네가 화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주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아니지. 이제 유서방도 아니고 사돈도 아니지.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감히 우리 딸을 건드려? 전 그동안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단지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어리석게 혼자 짊어지려고 했으니 말이에요. 저 역시 제 딸이 나중에 그런 남자와 시댁을 만난데도 제 실망이 먼저가 아니라 딸이 더 소중했을 텐데 말이죠. 이제라도 부모님과 이런 문제를 터놓고 상의할 수 있게 된 사실에 감사하며 다음날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남편은 10만 원에서 돈 안 남겨왔냐며 비아냥대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끓는 물을 그 면상에 부어버리고 싶었지만 부모님과 했던 이야기가 있으니 우선 차분해지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가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가장 평화롭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도움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미리 연락도 취해놓은 상태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여전히 천하태평한 태도로 있더군요.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모가 갑자기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쩐 일이세요? 인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내 새끼 집에 내가 오는데 뭐 허락 받고 와야 되니? 훅힌다 너. 엄마 왔어요? 너도 보고 우리 손녀도 보러 왔지. 아우 여기 있구나 우리 쌤이. 쌤이야 할머니야 할머니. 아우 이뻐라. 쌤이야 할머니한테 배꼽 인사 해야지. 안녕하세요. 우리 쌤이 이제 말도 잘하네. 할머니가 안아보자. 이리 와봐. 남편과 시모가 딸아이를 안고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속으로 삭히며 과일을 깎아갔어요. 이게 저 인간들한테 마지막으로 주는 과일이기를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이제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딸이 효자손으로 남편을 때리면서 말했어요. 아빠, 뗐지. 아빠 나빠. 엄마 힘들어. 아빠, 나빠. 뗐지. 나가. 할머니도 나빠. 엄마 힘들어. 나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딸은 어떻게 안 건지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해서 나쁘다며 계속 때리는 신용을 했어요. 눈이 동그래진 남편과 시모는 어이없는 얼굴로 아이를 쳐다봤어요. 그러다 시모의 얼굴이 벌개지며 아이에게 손찌검을 했어요. 아빠가 뭐가 나빠? 네 엄마가 나쁘지?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아이가 넘어졌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과일이고 뭐고 내팽겨치고 거실로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애한테 손을 대요? 손을 대다니 말하는 게 하도 버릇없어서 살짝 민 건데 도대체 넌 애한테 뭘 가르친 거냐? 가르친 거 없어요. 이 어린애도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네요. 애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말버릇? 니네 엄마가 이 작은 애한테 손을 댔어. 안 보여? 엄마 말대로 넌 도대체 애한테 뭘 어떻게 가르친 거야? 왜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 너나 니네 엄마나 이제 진짜 아웃이야. 뭐? 니네 엄마?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몰라도 저는 그 두 사람을 밀치고 아이 외투만 갖고 집을 나왔어요.
당장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지금 서울로 출발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빠가 오는 4시간 동안 저는 양해를 구하고 친구 집에 있었어요. 친구도 잘했다면서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빠 엄마와 함께 가서 단판을 지을 동안 딸을 부탁한다고 했어요. 친구와 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부모님이 친구 집으로 도착했고 저를 싣고 집으로 향했어요. 저 혼자 집으로 올라가니 아직 시모와 남편이 어벙벙한 얼굴로 대화를 나누고 있더군요. 제가 딸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거칠게 저를 밀쳤어요. 뭐 하는 거야? 집 나가게? 쌤이 데리고 와. 쌤이 어딨어? 넌 애비 자격도 없는 새끼야. 쌤이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더러워. 얘가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야? 정신 나갔니? 정신 나간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제가 바보였죠. 왜 이 2사람한테 당하고만 살았을까? 뭐? 그쪽?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니? 더 말하기도 입 아프네요. 비키세요.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2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맨발로 저를 쫓아나오더군요. 그때 고급 승용차에서 엄마와 아빠가 내리셨어요. 어머 사돈, 이 차는 뭐예요? 서울 온다고 빌리셨어요? 지금 소정이 얘가 쌤이까지 어디 빼돌리고 막말하면서 난리도 아니네요. 딸 교육이 좀 미흡하셨나 봐요. 교육이 모자란 건 그쪽 아들 같은데요. 그동안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면서요. 얘가 우리한테 어떤 딸인데 자네한테 우리 소정이 믿고 맡겼는데 결국 이렇게 만들다니. 앞으로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할 걸세. 이제 소정이 찾지 말고 쌤이는 더더욱 찾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쌤이 제 딸이에요. 우린 좀 생각이 다르다네. 자네가 그렇게 감싸고돈 자네 어머님이나 잘 챙겨드리게. 벙진 표정에 2 모자를 두고 저는 그렇게 떠났어요. 얼마 후 우리 쪽 변호사가 이혼 소송장을 전달하러 직접 남편을 찾아갔어요.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해 줬다고 하더군요. 소박하고 근검절약이 워낙 몸에 배신 분들이라 겉으로는 티가 안 났을 수도 있지만 이소정 씨 부모님은 사실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많은 땅을 다른 분들께 임대까지 해주시며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작년에 너무 많아서 관리가 힘들다며 파신 땅만 해도 60억이 넘었으니까요. 실질적 수입이 있는 그쪽에게 아이 양육권이 넘어갈 것 같지만 이소정 씨에게 상속된 상당한 부의 크기가 입증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괜히 힘든 싸움으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달파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이혼 진행과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해 주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60억? 장인댁이? 이소정 씨도 집에 어느 정도 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다는 건 이번 일을 통해 자세히 아셨을 겁니다. 일부는 사회 환원도 하셨고 기부에도 많은 힘을 쓰셨어요. 물론 그래도 충분히 많은 양의 재산이 이소정 씨와 세미 양에게 돌아갔고요. 나중에 변호사님을 통해 들으니 그날 그 사람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가겠다고 하는데도 넋이 나간 채로 앉아 있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그런 집안에 더러운 양육비니 위자료니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역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인가 봐요. 제겐 도련님이었던 전남편의 남동생은 결국 할 일을 못 찾고 방황하다 도박의 늪에 빠졌고 시모는 살고 있는 서울 집까지 팔아가며 돈을 댔지만 아직도 빚에 허덕인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 회사에도 동생의 도박빚 이야기가 퍼지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고, 퇴사 후 아주 작은 중소기업에 전보다 훨씬 못한 연봉을 감내해가며 울며 겨자 먹기로 다닌다고 하더군요. 저는 지금 엄마 아빠가 계신 고향에 돌아와 딸 세미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번에 레트로와 농촌 분위기를 적절히 섞은 카페를 개업했는데 SNS에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손님이 몰려오더군요. 하대받고 무시당하며 그 남자와 살았던 시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딸 세미도 평소 기관지가 안 좋았는데 공기 좋은 이곳에 와서 기침도 잦아들고 건강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 너무 좋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이 최고죠.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